그녀에겐 돈이 넘쳐나요. 새들에게 먹이로 줄 만큼 많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노인 맨더스는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남겼어요. 상상해봐요. 그녀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트렌트 마지막 사건. 미국의 거물급 금융업자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화가이자 저널리스트 탐정 트렌트는 지난 시간까지 쿨하게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훌쩍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속에 품었던 죽은 맨더슨의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묻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데요. 이거 참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설정에 다소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책 들어봤니? 12장 불운한 날들. 맨더슨 사건 보수로 보내주신 수표를 돌려보냅니다. 트렌트는 레코드지에 흥미 없이 끝맺은 짧은 기사를 제출하고 곧장 떠난 미넨에서 물루이경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제가 보낸 기사는 그 액수의 10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라면 보수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평소 원고료만 계산해서 그 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당분간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그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담벼락 하나도 못 그릴 지경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저를 해외 특파원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흥미로운 모험거리가 있다면 제대로 된 기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루이경은 즉시 전보를 보내 트렌트를 쿠를란드와 리보니아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곳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브라우닝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도시와 시골은 반란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트렌트는 2달 동안 정해진 규칙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따라 취재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그 행운은 이번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볼마거리에서 드라길레프 장군이 18살 소녀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특파원이었다. 그는 방화와 재판 없는 처형, 총격과 교수형을 목격했고 혼란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리석고 한심한 일들을 매일 목격하며 다시금 깊은 환멸을 느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가 절망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트렌트는 그 허망한 사랑에 집착이 오래되어 괴로웠으나 한편으론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을 하나의 현상처럼 흥미롭게 여겼고 자신도 놀라웠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트렌트에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지금껏 의심스럽게 여겨왔던 인간 경험에 관한 기록들이 사실임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그가 32살이 되도록 이런 감정의 세계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경험에 대해 굳이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알게 된 것들은 스스로 찾아 나서거나 값을 치러 얻은 것은 아니었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긴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성경험은 있었지만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역사, 그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떤 여성의 연약함에는 이상하게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떤 여성의 강한 모습에는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으며 때가 되면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고 믿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 불길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 메이블 맨더슨에게서 느낀 감정이 그를 놀라게 한 두 가지는 미친 듯이 갑작스럽게 솟구쳤다는 점과 그 감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절망적인지였다.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짝사랑이 평생 이어진다는 건 순진한 소년다운 착각쯤으로 여기며 비웃었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사실을 쓰라리게 견디고 있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 메이블의 모습은 언제나 처음 만났던 모습 그대로였다.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그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된 그녀의 몸짓. 그 몸짓은 새로 얻은 자유에 대한 벅찬 기쁨이 그대로 드러난 몸짓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결혼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몸짓은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처음 그런 의심을 품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다. 아마 그 생각의 씨앗은 말로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심어졌으리라 생각했다. 눈에 띄게 당당하고 세련된 젊은 남자. 그런 외모와 태도라면 어떤 여인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테니까. 그리고 커플스가 들려준 맨더슨 부부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연결되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분명한 건 트렌트가 범인의 정체를 확인한 후 범행 동기를 찾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의 의심은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기? 트렌트는 말로가 자기처럼 사랑에 사로잡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로 생각했다. 어쩌면 맨더슨의 아내로서 메이블의 불행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연인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보스웰처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동기를 찾으려 얼마나 애썼던가. 하지만 그 당시 철저히 조사하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곱씹어 생각했지만 말로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그 유혹 말고는.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존재했다면 사랑으로 양심이 마비된 대담한 영혼을 강하게 압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로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의 혐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여자를 위해 저지른 살인은 하늘도 아는 흔한 범죄 아닌가? 요즘 부유하고 안락한 사람들은 즉흥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신뢰해 이런 식의 범죄가 드물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건 대담함과 지능을 겸비한 남자가 치명적인 사랑에 취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트렌트는 메이블 맨더슨이 남편의 목숨을 노린 음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수천 번이나 애타는 마음으로 떨쳐내려고 애썼다. 사건이 벌어진 후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었다. 말로에 관한 질문을 갑작스럽고 직설적으로 던졌을 때 그녀가 트렌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은 말로와 그녀 사이에 사랑이 없었기를 바랐던 그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진실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인상을 주었다. 어쨌든 그녀는 트렌트가 남긴 글을 읽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말로가 사람들에게 의심받거나 비난받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말로를 지키기 위해 트렌트의 원고를 없애고 연인의 목숨을 위협할 비밀을 지키겠다는 그의 말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트렌트를 괴롭힌 것은 그녀가 살인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에 침묵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뭔가를 의심했거나 눈치챘을 수도 있다. 혹시 그녀가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을까? 트렌트가 처음 말로의 범행 동기에 의심을 품게 된 건 말로가 그녀의 방을 거쳐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때는 그녀를 만나보기도 전이었고 그녀 역시 말로의 범죄에 협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사랑과 증오의 눈이 멀어 고양이처럼 잔인하고 어쩌면 범죄를 지휘한 주도자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약해진 순간 도왔을 때부터 그의 의심은 가장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생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눈과 입술을 보았고 그 여인의 분위기를 느꼈다. 트렌트는 그 사람의 진짜 사악함은 분위기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있을 때 그는 그녀의 내면에 선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날 절벽 위에서 그녀가 느꼈을 결혼 생활의 해방감의 몸짓이 그 믿음을 깨트릴 이유는 되지 않았다. 그녀가 고통 속에서 말로이에게 의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역겨운 의심이 다시 그를 괴롭혔다. 말로가 살해당한 남자의 침실에서 증거를 준비할 때 거의 그녀의 눈앞에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고 그가 집을 빠져나간 것도 바로 그녀 방 창가였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혹시 말로가 자신의 교활함을 잊고 그녀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털어놓았던 걸까? 아니면 트렌트가 추측하듯 그녀 앞에선 평소처럼 연기를 하다가 그녀가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간 걸까? 트렌트는 그녀가 검시 재판에서 증언할 때 말로의 변장을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증언은 진실되어 보였다. 하지만 혹시 그녀는 그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이제 끝났다고 속삭여주길 기다리며 누워 있었던 건 아닐까? 저토록 선하고 정직하고 다정해 보이는 얼굴 뒤에 잔인하고 교활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걸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트렌트는 6개월 동안 보수를 받으며 물로의경을 위해 일했고 그 뒤 파리로 돌아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 그의 재능은 되살아났고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인, 화가, 시인, 기자, 경찰, 호텔 주인, 군인, 변호사, 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지냈다. 그는 학생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영국인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트렌트는 다시 한번 프랑스 가정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고 젊은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그와 가까워졌으며 10년 전 젊은이들이 그랬듯 그들 역시 예술과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그 프랑스 가정집은 과거에 트렌트가 지냈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벽지나 가구 무늬조차도 같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얄팍하고 유치했으며 재능도 뛰어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밝혀냈다고 믿는 비밀은 예전 젊은이들이 밝혀냈던 것만큼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것이 아니었다. 트렌트는 그렇게 믿었고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레스토랑에서 편안한 생활로 지나치게 살이 찐 한 남자 옆에 앉게 되었을 때 생각이 달라졌다. 그가 예전 자기 세대의 젊은이 중 한 명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는 한때 자신과 몇몇 친구들을 시인 파리나소스의 은자라고 불렀던 인물이었다. 그와 그의 무리는 평소 은자답지 않게 카페 밖과 여러 곳에서 떠들어대곤 했지만 어차피 그들은 세상의 규칙을 파괴하기로 맹세한 이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들은 특히 시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심 파르나소스의 응자는 이제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훈장까지 받았다. 그는 트렌트에게 지금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건 철권 같은 강한 통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렌트가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몇몇 매국 행위들이 얼마에 팔려나갔는지 정확한 금액까지 말해주었다. 그렇게 트렌트는 결국 변한 건 젊은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예전 젊은이들은 예전과 다름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잃었기에 이렇게 달라진 건지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예전의 쾌활함을 잃어버린 걸지도 몰랐다. 6월의 어느 날 아침, 트렌트가 마르티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는데 다시는 버너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창작 활동에 몰두한 덕분에 그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고 사랑했던 여인을 떠올리는 일도 점점 줄었으며 그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웠던 사흘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좁고 고든 그 길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고 미국인 버너는 바로 트렌트를 알아보았다. 버너의 꾸밈없는 친근함에 트렌트는 부끄러웠다. 사실 트렌트는 그를 싫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버너가 이야기했는데 트렌트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으며 가끔 질문이나 짧은 의견을 보태며 대화를 이어갔다. 트렌트는 그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지만 버너 특유의 언어적 유희로 가득한 대화 자체도 즐거웠다. 알고 보니 버너는 맨더슨 회사의 유럽 본부장으로 파리에 거주 중이었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와 미래 전망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20분쯤 이어갔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트렌트는 자신은 1년 동안 영국을 떠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버너는 맨더슨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로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고 그 회사는 다시 번창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사실상 말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친하게 지내며 이번 여름 휴가도 함께 계획 중이었다. 버너는 친구 말로의 사업 소환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잭 말로는 타고난 수완가요. 경험이 좀 쌓이면 나라도 그와 맞붙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매번 나를 곤란하게 만들 테니까요. 버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트렌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뭔가 자신이 이 상황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정작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마침내 버너는 말로가 아일랜드 여자와 약혼했다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렌트는 식탁 밑에서 두 손을 사납게 맞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직접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버너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맨더슨의 재산 정리가 끝난 직후 메이블 맨더슨이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런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다. 메이블은 메이페어의 그 집에서는 살지 않기로 하고 햄스테드 근처에 작은 집을 샀으며 시골에도 집을 한 채 마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사극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누군가가 펑펑 써주기만을 기다리는 달러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버너는 약간 애처로운 듯 말했다. 그녀에겐 돈이 넘쳐나요. 새들에게 먹이로 줄 만큼 많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노인 맨더슨은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남겼어요. 상상해봐요. 그녀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게다가 그녀는 아름답고 내가 만난 여성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버너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트렌트의 생각이 온통 딴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30분 뒤 트렌트는 자기 작업실에 돌아와 기계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만남의 수치스러움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래도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커플스는 런던에 있었고 말로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파리가 지긋지긋했다.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또 사라졌지만 그 모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트렌트는 그 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순간마다 그것을 원망하며 저주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고 한심한 짓인가. 트렌트는 단 하루 만에 파리와의 모든 미련과 연을 끊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회색빛 바다 너머 빛나는 요새처럼 서 있는 도버 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트렌트는 마음속에 뒤엉킨 수많은 충동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정했지만 막상 그 계획은 시작부터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는 먼저 커플스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커플스라면 미국인 번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커플스는 여행 중이었고 한 달은 지나야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를 서둘러 귀국시킬 합당한 이유도 없었다. 말로와는 적어도 상황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메이블 맨더슨의 햄스테드 집을 찾아가는 최악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혹시라도 그녀 집 근처를 맴도는 자신을 그녀가 본다는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았다. 트렌트는 호텔에 머물며 작업실을 하나 얻어 커플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억지로라도 일에 몰두해보려 했지만 좀처럼 몰입할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 하나를 즉시 실행에 옮겼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날 저녁 트렌트는 오페라 극장으로 갔고 그 뒤로도 매일 밤 그곳에 갔다. 혹시라도 그녀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자신을 보게 된다 해도 서로 못 본 척하면 그만이었다. 누구나 오페라 극장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렌트는 매일 저녁 혼자 극장에 갔다. 로비를 최대한 빨리 지나쳐 들어갔고 매번 그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돌아오곤 했다. 그는 매번 극장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를 만족감과 죄책감 섞인 설렘을 느꼈다. 왜냐하면 트렌트 역시 음악을 사랑했고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그 무엇도 그에게 깊은 평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화려한 군중을 뚫고 재빨리 들어서려던 순간 그의 팔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트렌트는 믿을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돌아섰다. 그녀였다. 슬픔과 불안이 사라진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이브닝 드레스의 우아함까지. 트렌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약간 숨을 고르며 그에게 인사하는 눈빛과 두 뺨에는 대담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트리스탄 한 소절도 놓치기 싫어요. 당신도 그렇죠? 휴식 시간 때 저를 보러 오세요. 그녀는 좌석 번호를 그에게 건넸다. 13장 폭발.
이후 2달은 트렌트의 인생에서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치는 시기였다. 그는 그동안 메이블 맨더슨을 5-6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단순한 지인과 친밀함 사이를 절묘하게 오갔고 그 모호한 태도 때문에 트렌트는 미칠 듯이 혼란스러웠다. 트렌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그녀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소 유난스러운 부인, 월리스 부인과 함께 극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메이블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뒤 어쩌다 보니 트렌트가 평소 어울리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의 활동 무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그의 친구 중 몇몇은 그녀의 이웃이기도 했다. 트렌트는 그날 자신이 평소답지 않게 너무 어색하고 얼굴은 화끈거렸으며 발트 지방에서의 모험담을 멍청하리만큼 장황하게 떠들었고 주로 월리스 부인에게만 말을 걸고 있었다는 어렴풋하지만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 그가 2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로비에서 그를 멈춰 세웠던 순간 잠깐 보였던 당황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여행 이야기, 런던 정착 이야기, 그리고 2사람이 모두 아는 사람들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했다. 오페라 후반, 그는 그녀들 뒤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도 앞자리에 앉은 그녀의 뺨의 각도, 풍성한 머리카락, 어깨와 팔의 선, 그리고 쿠션 위에 올린 그녀의 손만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헤아릴 수도 없고 길도 없는 마법의 숲처럼 느껴졌고 그를 치명적인 모험으로 유혹하는 듯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그는 창백하고 억눌린 표정으로 다소 형식적으로 2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손님으로 초대된 시골 저택에서였고 이후 몇 번의 만남에서도 그는 그녀의 태도에 맞춰 차분하게 행동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엔 그럭저럭 괜찮게 처신했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시골 저택에서였다. 2사람 모두 초대 손님이었다. 비록 그는 혼란과 후회, 죄책감 속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그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이 남긴 원고를 읽었고 화이트 게블스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에 담긴 의심을 이해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그에게 상처받은 적 없다는 듯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겉모습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트렌트는 그녀가 상처를 입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2사람이 따로 짧게 대화를 나눈 몇 번의 순간마다 그녀는 이 주제를 꺼내기 두려워하며 재치 있게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렸기 때문이다. 그는 2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는 런던에 그를 붙잡아두고 있는 의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여기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부담감이 너무 컸으니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상황을 오해했으며 그녀의 눈물을 잘못 해석해 아무 근거 없이 그녀를 의심하는 바람에 스스로 어리석고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맨더슨을 살해한 말로의 동기를 추측하지 않았다. 커플스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트렌트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커플스가 강조했던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을 트렌트는 기억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세상 어떤 힘도 그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거야. 그는 블룸즈버리에 있는 크고 무덤 같은 그녀의 외삼촌 집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곳에서 베를린에서 온 고고학 교수와 대부분의 시간을 대화하며 보냈다. 그의 또 다른 결심은 그녀와 단둘이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가 다음 날 오후에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도전이었다.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자 트렌트는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추궁하려는 마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는데 오페라 극장에서의 그날 밤 이후 몇 번이고 떠올랐던 브라운 슈바이크 공주에 대해 오래전 쓰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녀의 입가에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만 가지 매력이 깃들어 있다. 그녀는 아름다운 방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골동품 상점에서 얻은 보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 물건을 발견하고 흥정했던 일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다른 집에서 그녀가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다시 들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승낙했다. 그녀는 그때처럼 완벽하게 연주했고 다시금 그를 감동시켰다. 당신은 타고난 음악가예요. 그녀가 연주를 끝내고 마지막 여운이 사라졌을 때 트렌트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당신의 연주를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자주 연주했는데 제겐 큰 위안이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몸을 반쯤 돌렸다. 언제 제 안에 음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오페라 극장에서군요. 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는 방금 끝난 연주에 여전히 마음이 머물러 있는 듯 멍하게 대답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처음으로 과거가 소환된 것이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맨더슨 부인은 트렌트를 바라보았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두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휘파람을 불듯 입술을 오므렸다. 그러고는 트렌트가 기억하는 도전적인 어깨짓과 함께 그녀는 피아노에서 벌떡 일어나 트렌트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금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천천히 신발 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여기로 부른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트렌트 씨. 당신이 화이트 게블스에서 떠난 그날 이후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어요. 당신이 원고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내게 말해줬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의심했더라도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란 걸요. 끔찍할 정도로 신경 쓰였죠.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트렌트는 감정 없는 얼굴로 그녀의 시선을 받아주었다. 당신을 알게 된 이후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맨더슨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을 알았으면 해요. 그녀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지만 만약 다시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해심 있는 분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게다가 결혼했던 여자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미혼 여성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요. 그건 바로 당신이 저를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대해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만약 당신을 다시 보게 된다면 화이트 게블스에서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그냥 평범한 지인처럼 대했어요. 그냥...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두 손을 펼쳤다. 친절하게요. 아시잖아요.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 당신과 대화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알아봤는지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얼굴을 알아봤지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트렌트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쓱한 듯 미소 지었다. 글쎄요, 당신이 제 이름을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번 아이어튼 댁에서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12번쯤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당신이 피할 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 말 맞죠? 제발 말해줘요. 트렌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했는지 말해주시길 바랄게요. 당신이 저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냉담하게 나와도 제가 기어이 말하고 말 거라는 걸 몰랐겠죠? 만약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진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제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맨더슨 부인에게서 머뭇거림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말했듯 말하다 보니 점점 더 열정이 생겼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오해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며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당신이 오해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트렌트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모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해요, 트렌트 씨. 제 말은 복잡하고 오해투성이지만 현실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혼란과 숨겨진 사정들, 엇갈린 의도, 아무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오해들로 삶은 가득하니까요. 제발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걸 저는 비난하지 않았고 전혀 탓하지 않았다는 거요. 당신은 제가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알았고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알고 있었죠.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당신은 알고 있었겠죠. 남편이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든 변명해보려 했던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제가 처음 자신에게 했던 변명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참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남편이 내게 실망한 이유는 제가 사교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는 실망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훨씬 나중에야 인정하게 된 진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난 그게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남편은 존 말로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간파했죠.
그런데 당신이 그걸 알아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바보처럼 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굴욕과 긴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그의 망상도 사라졌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대놓고 남편의 비서가 제 연인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트렌트 씨, 이 말을 꼭 해야겠어요. 그래야 왜 제가 그때 무너져서 감정적으로 굴었는지 이해할 테니까요. 심지어 당신은 그걸 자백으로 받아들였고 제가 범죄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건 정말 상처였어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트렌트는 지금껏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무너진 건 단순한 충격과 괴로움 때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당신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옆 작은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쇠로 열고 봉인된 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제게 남기고 간 원고예요. 전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은 정말 모든 사람이 놀라워할 만했죠. 그녀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정말 훌륭했어요, 트렌트 씨.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제 이야기라는 걸 잠시 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원고를 손에 들고 있는 지금 당신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자기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한 여자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세상에 내지 않기로 한 당신의 너그럽고 기사도적인 행동에 대해서요. 만약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한 대로였다면 당신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겼을 때 그 실체는 세상에 드러났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이해했고 당신의 의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조차도 고마움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녀가 감사의 말을 전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눈빛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트렌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듣기나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펼쳐진 손바닥에 살며시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행동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고 트렌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트렌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아니에요, 트렌트 씨.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 얼음장 같은 침묵을 드디어 깨트렸다는 게 저에겐 큰 해방감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김에 끝까지 다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일어났던 소파에 다시 앉았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짐작했겠지만 전 그걸 감추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세상 누구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절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의 상상은 사실과 너무 어긋나 있죠.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난로 씨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우린 꽤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그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전 그냥 소년처럼 여겼어요. 제가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고 그는 야망이라고는 없는 듯한 온순한 성격이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로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냐고 물었어요. 전 별 생각 없이 예의라고 대답했죠.
남편은 그 말에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잠시 침묵한 뒤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말로는 신사야, 맞는 말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1년 전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말로 씨는 미국 여자와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가 선택한 여자는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에 교육도 잘 받았고 운동도 잘했지만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죠.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막대먹은 바람둥이 중 한 명이었고 또 가장 영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말로 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말로 씨를 머리까지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짐작은 가요. 물론 그녀도 그를 좋아하긴 했겠죠. 하지만 제 눈엔 그녀가 그를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바보 같아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저는 말로 씨에게 호수를 가서 보트를 타자고 했어요. 우리 집 조지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두 사람은 단둘이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보트 안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죠. 제 생각엔 저는 꽤 친절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도 진지하게 들었지만 전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례하게도 제가 앨리스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가 그의 장래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가 아무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진 건 없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글쎄요, 그의 재능과 인맥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는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이고 인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곧 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보트에서 내리는 저를 도와줬어요. 그가 말로 씨와 무슨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도 기억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말로 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말수가 적어졌고 냉담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항상 저를 차갑게 대했죠.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건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말로 씨가 켄터키 농장에서 산 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며 말로는 신사일지 몰라도 말 장사에서는 거의 지는 법이 없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봤을 때조차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이라는 건 뉴욕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로 씨가 그 여자에게서 편지를 받은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약혼했다며 축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식사 내내 말로 씨는 힘들어 보였고 저는 그가 아픈 줄 알고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가 일하던 방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편지를 제게 건네준 뒤 창가로 돌아섰어요.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그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정원 쪽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제 손을 그의 팔에 얹었던 건 기억나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문이 열려있는 방에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를 힐끔 한번 보고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갔죠. 저는 남편이 말로 씨를 위로하는 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준 게 오히려 다정하다고 느꼈어요. 말로 씨는 남편이 온 것도 나간 것도 전혀 몰랐고요. 남편은 그날 아침 제가 외출한 사이 서부로 떠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평소에도 사업상 일이 생기면 갑자기 떠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그가 돌아왔을 때야 저는 상황을 파악했죠.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말로 씨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의 말투에서 저는 모든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저는 숨이 막혔고 분노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시죠, 트렌트 씨. 만약 누군가가 제가 남편과 공개적으로 결별하고 다른 사람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혀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날 의심하다니, 그것도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을, 그리고 그 의심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고 분노로 불타올랐죠. 자존심이 상해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맹세했죠.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내색을 하지 않겠다고.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이에 결코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그가 제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용서했다고 해도 끝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시는 그런 시간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항상 차갑고 형식적이었는데 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속마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고 그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 둘 다 각자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남편은 말로 씨를 오히려 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고요. 왜 그랬는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죠. 저는 남편이 어떤 복수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제 상상일 뿐이었어요. 말로 씨는 자기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와 저는 좋은 친구로 지냈지만 그가 그 시련을 겪은 후로는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린 영국 화이트 개블스로 오게 되었고 남편은 죽었죠. 그녀는 이야기가 끝났다는 듯 오른손을 뻗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녀가 덧붙이며 묘한 표정으로 트렌트를 올려다보았다. 트렌트는 잠시 그녀의 표정이 의아했지만 그 놀라움은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의 내면에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확신했다. 사실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화이트 개블스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가설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렌트가 말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당신을 의심한 건 자만심 가득한 어리석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요. 전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신을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걸 거의 잊을 뻔했네요. 거의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바보 같은 짓이 생각나서 자신을 비웃곤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저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쓰기도 했죠. 그녀는 빠르게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트렌트 씨.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미스터리를 풀겠다며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 당신은 날 2번밖에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또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 어리석음을 얘기하자면 당신 같은 남자가 저 같은 여자에게 단 2번 봤지만 나는 당신 얼굴에 커다랗게 무죄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트렌트가 다소 격하게 물었다. 제가 기본적인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론 당신이 단순하고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켈빈 버너가 말하듯 속이 다 비치는 사람 같은 그런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가 없는 낯선 사람이라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당신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을 실제로 보고 그 분위기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제가 상상했던 그런 끔찍한 일과 당신을 연결짓는 남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 직감조차 믿지 못하는 바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제가 이 주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단순히 도덕적인 비겁함이었어요. 당신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끔찍한 오해가 입 밖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 당신이... 그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사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누더기 자루 같은 참회를요. 흥분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마무리했다. 맨더슨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트렌트의 마음마저 휘감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유쾌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녀를 즐겁게 하려 애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당신이 흥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감정이 고조된 걸 깨달은 순간 쿵 하고 내려오는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둘 다 지금 웃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두려워했던 걸 생각하면 이런 결말인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당신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길 바랍니다. 트렌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대해주기로 결심했다면 저는 원칙주의자도 아니니 굳이 당신이 저를 벼락으로 내리쳐야 한다고 우길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맨더슨 부인, 전 이만 가야겠어요. 조금 전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건 지진이 일어난 뒤에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는 것만큼 어색할 테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정리해야 해요. 그러니 앉아주세요. 그녀는 트렌트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던 그의 원고가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트렌트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저도 그래요. 저도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말해요. 제가 그 정보를 감춘 이유가 전부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했다면 왜 당신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죠? 제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그를 교수형에 처하게 하는 일을 당신은 차마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이유였나요? 또 다른 가능성은 당신이 말로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단순히 인도주의적 양심과는 별개로 살인 재판에 공개적으로 연루되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죠. 그런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들은 거의 강제로 증언대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교수대의 그림자에 닿는 것만으로도 더럽혀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맨더슨 부인이 봉투로 입술을 두드리며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트렌트 씨? 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말은요, 트렌트 씨. 저뿐 아니라 말로 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증거가 완벽하다는 말은 안 하셔도 알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증거들이 무엇을 증명하느냐가 문제예요. 말로 씨가 그날 밤 제 남편으로 변장해서 제 방 창문을 통해 도망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증거죠. 저는 당신의 기사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고 그 사실들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트렌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맨더슨 부인은 생각을 정리하듯 치마를 매만졌다. 당신이 알아낸 사실을 이용하지 않은 건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실들이 말로 씨에게 치명적일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렌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온화한 이성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말로 씨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런 위험에 노출할 수는 없었어요.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트렌트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긴 척했다. 그러고는 속으로는 다소 힘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옳은 일이야. 이건 아주 여성스럽고 나는 그녀가 여성스럽다는 게 좋다고 생각했잖아. 논리적으로 보면 그녀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친구를 믿는 그녀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그녀에게 그런 태도는 오히려 당연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말로가 결백하다는 걸 확신에 찬 어조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그녀가 자기는 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비이성적인 일이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녀답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불쾌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여성 특유의 성향이라면, 그리고 맨더슨 부인도 그런 면이 있다면 그녀는 그가 아는 어떤 여자보다 교묘하게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말로 씨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필사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가 당신에게 자기가 무죄라고 말했나요? 그녀가 살짝 짜증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가 저를 설득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뿐이에요. 당신은 그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트렌트 씨,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비이성적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두 번 보고 저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 저를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진심으로 말했잖아요. 트렌트는 의자에서 움찔했다. 그녀는 그를 힐끔 바라보고 말을 이었다. 저와 제 분위기는 당신께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의 분위기 역시 존중받아야 해요. 저는 말로 씨의 분위기를 당신이 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수년 동안 그를 봐왔으니까요.
그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는 못하겠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생각은 트렌트 씨, 당신이 불쌍한 여인의 주머니를 터는 상상만큼이나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일 만한 일을 했고 당신이 똑같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요. 저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지녔고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관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 다 이해하려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죠.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항상 그랬어요. 때로는 그 점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처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듣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에게서 혐오감이 파도처럼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는 폭력을 혐오하고 증오했어요. 말로 씨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트렌트 씨.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날 밤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일부러 누군가를 죽였다고는 믿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는 고개를 젖혀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차분히 트렌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던 트렌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군요. 지금까지는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당신 말대로라면 그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저도 원고를 읽고 그 두 가지 설명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마 당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겠죠? 만약 그 두 가지 경우였다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오히려 그가 유죄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범인일 수도 있고 그가 그 사람을 감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추측이었어요.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만두었어요. 제가 확신했던 건 단 하나. 말로 씨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밝혀낸 사실을 내가 말하면 판사와 배심원들은 아마 그를 범인으로 생각할 거라는 것뿐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트렌트는 턱을 손에 괸 채 카펫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실을 추적하는 흥분이 점점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맨더슨 부인이 말한 말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이론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말로를 만나야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너무 신경 쓰여요. 진실을 밝혀내야겠습니다. 혹 그는 말을 멈췄다. 제가 화이트 개블스를 떠난 뒤에 말로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맨더슨 부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로 저는 한동안 아파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회복하고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그가 런던으로 가 변호사들과 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해외로 나갔고 몇 주 후에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동안의 업무를 마쳤고 변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게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한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게 된 걸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죠. 그날 밤 변장극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도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의 소식을 전혀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아마 버튼 삼촌, 그러니까 커피스 씨는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런던에서 말로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화제를 돌렸지만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꾸며낸 그 드라마에서 퇴장한 후 말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트렌트는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알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묻고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또 한 번 저를 굴욕스럽게 만드는군요, 맨더슨 부인. 좋아요, 얘기하죠. 제가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가능성 있다고 예상한 건 당신이 말로와 결혼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동요 없이 그 말에 귀 기울였다. 그 사람의 수익과 제 돈만으로는 영국에서 그다지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때 그는 사실상 무일푼이었거든요.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입을 떡 벌렸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었다. 어머, 트렌트 씨, 제가 무슨 끔찍한 말을 했나요?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 번 설명해야 했거든요. 제가 다시 결혼하면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을 잃게 돼요. 이 말이 트렌트에게 미친 영향은 묘했다. 순간 그의 얼굴엔 놀라움의 감정이 스치듯 번졌다. 그리고 감정이 사라지자 그는 자세를 고치고 긴장한 듯 앉아 있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긴장한 그의 모습은 그녀가 보기엔 마치 수술을 받기 직전의 환자처럼 고통이나 충격을 견딜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한 말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사실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로는 제 처지의 여성이 흔히 겪는 불편한 관심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다른 관심은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녀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그런 관심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재산밖에 없는 미망인과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어리석은 남자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그녀의 몸짓이 트렌트의 마지막 자제력을 산산히 무너뜨렸다. 정말 없었나요? 맙소사.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외쳤다.
그렇다면 인간의 열정이 항상 돈 냄새에 짓눌리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이제 이 일, 제 일을 끝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남자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만큼 뻔뻔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보가 될까봐 두려웠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이미 바보가 되는 기분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는 숨가쁘게 말을 쏟아내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두 팔을 벌렸다. 저를 보세요. 이런 장면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내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는 대답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끝까지 하도록 허락해준다면 제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수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요. 고백해야 해요. 이게 진실입니다. 당신은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저를 괴롭혀왔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마일스톤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있던 그 순간부터요. 그때는 그저 당신의 아름다움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당신 곁을 지나갈 때 마치 그곳의 모든 생명이 바람과 햇살 속에서 당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 노래는 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지금쯤 당신의 아름다움도 그냥 덧없는 기억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당신을 호텔에서 집까지 안내하며 당신의 손이 내 팔에 닿았을 때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지 당신의 더 강력한 마법이 내게 닿았고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어요. 그 전까지 나는 당신을 고유한 호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듯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그 호수가 품은 신성한 마력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물결이 뒤흔들리고 그녀가 떠올랐어요. 내가 수많은 의심과 고통에 지쳐 당신에게 질문하러 찾아갔던 아침, 당신이 창백하고 다정한 가면을 벗고 감정에 휩싸여 빛나고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당신처럼 찬란한 사람조차도 그동안 공허함 속에 자신을 낭비해 왔다는 사실을. 그때 내 안에서 광기가 솟구쳤고 내 영혼은 이 말을 외치고 싶어 몸부림쳤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다시는 온전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당신의 검은 머릿결과 마법의 주문 같은 당신의 목소리에 영원히 사로잡혀 버렸다고. 아, 그만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얼굴은 불타오르듯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옆에 있던 쿠션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불안정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말에 휘둘려서 제 이성을 잃을 순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낯설게 느껴져요.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요.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리석고 비현실적이에요. 당신이 몰라도 전 알아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감상적인 말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죠? 당신의 절제는 어디로 갔나요? 사라졌어요. 트렌트가 갑자기 웃으며 외쳤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곧 찾으러 가야겠네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당신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어요. 너무 버거웠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은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히 겁쟁이였던 거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던 거죠. 세상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하지만 그 구름이 걷히고 나니 말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털어놓았으니 이제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이 그걸 감상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과학적 진술을 하려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그 감정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장난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두 손을 트렌트 앞에 내밀었다.